은성그룹 마케팅부의 아침은 언제나 소리 없는 전쟁터와 같았다. 최고급 원목으로 제작된 파티션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경쾌한 키보드 소리와 팽팽한 긴장감이 섞인 공기뿐이었다. 그 공간의 한 구석 복사기와 낡은 서류, 캐비닛 옆에 위치한 이수연의 자리는 마치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그녀는 부서의 유령이었고 모두가 인정하지만 아무도 입에 담지 않는 존재, 바로 마케팅부의 수치였다. 그녀의 존재감은 의도적으로 지워져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의 자리 옆을 지날 때면 시선을 피하거나 걸음을 서둘렀다. 점심시간이 되면 다들 무리를 지어 빠져나갔지만 누구 하나 그녀에게 같이 가자는 말을 건네지 않았다. 수연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모니터만 응시할 뿐이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 분석 자료가 떠 있었지만 그녀의 진짜 업무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모든 것의 시작은 1년 전 블루밍 코스메틱 프로젝트의 실패였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신규 브랜드 론칭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고 당시 실무 담당자였던 수연은 모든 책임을 뒤집었었다. 그녀가 제안했던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은 예산 낭비라는 오명을 썼고 그녀는 순식간에 무능의 아이콘으로 전락했다. 그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박진석 팀장은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며 살아남았다. 이수연 씨, 지난 분기 폐기된 프로모션 자료들 정리해서 오늘까지 보고하도록 해요. 혹시 모르잖아. 거기서 먼지 쌓인 아이디어라도 건질 수 있을지. 박진석 팀장의 목소리가 사무실의 정적을 깨고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의 말투에는 가시 돋친 조롱이 담겨 있었고 몇몇 팀원들이 입을 가리고 웃는 것이 수연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에게 있어 수연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부서의 기강을 잡는 데 사용되는 아주 유용한 도구였다. 수연은 아무런 대꾸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어떤 감정이 소용돌이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지시받은 대로 창고 구석에 쌓인 먼지투성이 서류 박스로 향했다. 그것은 명백히 무의미한 일이었고 그녀의 시간을 좀 먹고 자존감을 짓밟기 위한 의도가 뻔히 보이는 행위였다. 하지만 그녀는 군말 없이 상자를 책상으로 옮겨와 묵묵히 서류를 분류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동안 사무실은 새로운 화제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바로 글로벌 IT 공룡 퀀텀 리피크 다이내믹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젝트였다. 퀀텀 리프는 기술력은 물론 철저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과 완벽주의로 악명 높은 기업이었다. 지난 몇 년간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파트너십을 제안했지만 번번이 문전박대당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박진석 팀장은 회의실에서 나오자마자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팀원들을 소집했다. 그의 얼굴에는 야망과 흥분이 가득했다. 모두 주목. 방금 이사님께 보고받은 내용이다. 우리 은성그룹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 퀀텀 리프와의 파트너십 제안을 우리 마케팅부에서 총괄하게 됐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야. 우리 부서의 아니 내 능력을 회장님께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사무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모두의 눈이 반짝였고 저마다 자신이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퀀텀 리베르 프로젝트는 실패의 위험이 컸지만 성공한다면 그 보상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고속승진은 물론 업계 전체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 박진석은 팀원들의 그런 욕망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거만하게 팔짱을 끼고 팀원들을 훑어보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부서의 최정예 멤버들로 구성될 거다. 김대리, 박주임, 그리고 최사원. 자네들은 오늘부터 모든 업무에서 손 떼고 이 프로젝트에만 집중하도록. 내가 직접 지휘하며 반드시 성공시킨다. 이것은 명령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선발된 팀원들의 얼굴에는 기쁨과 자부심이 드러났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보이지 않는 연대감을 확인했다. 프로젝트에서 배제된 다른 직원들은 아쉬움과 부러움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 누구도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당연한 수순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바로 묵묵히 서류만 정리하고 있는 이수연에게였다. 박진석은 마치 이제야 생각났다는 듯 과장된 몸짓으로 수연을 가리켰다. 그의 입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 그리고 이수연 씨, 당신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시켜 주도록 하지. 우리 최정예 팀이 큰 그림을 그리는 동안 당신은 기초자료 조사나 맡아서 해. 혹시 알아, 당신의 그 꼼꼼함이 의외의 곳에서 도움이 될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사무실 전체에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동정경멸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이 섞인 시선들이 그녀에게 꽂혔다. 이것은 기회가 아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것은 공개적인 모욕이자 프로젝트가 실패할 경우 모든 책임을 떠넘길 희생양을 미리 지정해두는 행위였다. 그녀를 팀에 포함시킨 것은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척하며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회사에서 내쫓기 위한 마지막 절차였던 것이다. 박진석은 자신의 연출에 만족한 듯 헛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다. 이수연 씨가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그러니 열심히 해보라고. 회의실 구석자리 하나 내줄 테니 거기서 조용히 자료나 분석하고 있어. 우리 핵심 인력들 업무에 방해되지 않게 말이야. 그는 핵심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수연과 나머지 팀원들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수연의 반응을 기다렸다. 분노 좌절 혹은 체념. 그 어떤 격한 감정이 터져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뿐이었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해서 그 속을 읽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박진석을 잠시 응시하더니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담담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그녀의 반응에 박진석은 김이 센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다시 거만한 태도를 되찾았다. 그는 수연이 이미 완전히 부서졌다고 그래서 어떤 모욕을 주어도 저항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 그녀라는 존재는 그저 사소한 장치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그는 보란듯이 핵심 팀원들을 이끌고 회의실로 향했다. 홀로 남겨진 사무실에서 다른 팀원들은 애써 수연을 외면하며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는 척했다. 하지만 그들의 수군거림은 파티션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다. 결국 저렇게 되는구나. 팀장님도 너무 잔인하셔. 어차피 곧 나갈 사람인데. 퀀텀 리프 프로젝트라니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자료 복사나 하다가 끝나겠지. 그들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하지만 이수연은 더 이상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 책상 위에 쌓인 블루밍 코스메틱 프로젝트의 실패 보고서를 치웠다. 그리고 그 자리에 퀀텀 리프 다이내믹스라고 적힌 깨끗한 노트를 펼쳤다. 모두가 그녀를 실패의 그림자 속에 가두려 했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 그림자 속에서 그녀는 누구보다 냉철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자신을 벼려왔다는 것을.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접속한 곳은 회사의 공식 데이터베이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1년간 그녀가 남몰래 구축해온 온갖 산업보고서와 시장 분석 데이터 그리고 잊혀진 논문들로 가득 찬 그녀만의 정보 아카이브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차가운 불꽃이 오직 그녀 자신만이 아는 복수와 증명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박진석 팀장이 이끄는 최정예 팀의 회의실은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곳에서는 언제나 열띤 토론과 아이디어 회의가 펼쳐졌다. 화이트보드는 혁신 시너지, 패러다임 전환 같은 화려한 단어들로 가득 채워졌고, 책상 위에는 고급 도시락과 에너지 드링크 캔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들은 퀀텀 리프의 마음을 사로잡을 단 하나의 결정적 한 방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박진석은 그 중심에 서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팀을 이끌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제스처는 과장되었지만 사람을 휘어잡는 힘이 있었다. 퀀텀 리프가 원하는 건 단순한 기술 제휴가 아니야. 그들의 심장을 뛰게 할 만한 그들의 제국에 우리 은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줄 압도적인 비전이란 말이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공개했을 때처럼 모두가 숨을 죽이고 경탄할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거다. 팀원들은 그의 말에 고무되어 더욱더 자극적이고 화려한 아이디어들을 쏟아냈다. 증강현실을 이용한 프레젠테이션 업계 유명 인사를 동원한 추천 영상, 심지어 퀀텀 리프의 CEO를 위한 맞춤형 골프 회원권 제공까지. 그들의 전략은 철저히 외부로 향해 있었다.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대단한 회사처럼 보일까에 대한 고민뿐이었다. 같은 시각 회의실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은 이수연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었다. 그녀의 책상은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다. 파워포인트 초안이나 디자인 시안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녀의 모니터에는 10년도 더 된 퀀텀 리프웨어의 분기별 재무 보고서와 기술 특허 목록, 그리고 거의 아무도 읽지 않을 것 같은 창업자이자 CEO인 제임스 오웬의 낡은 인터뷰 기사들이 빼곡히 떠 있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데이터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찾는 것은 매출 성장률이나 시장 점유율 같은 표면적인 숫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퀀텀 리프가 지난 20년간 진행했던 수백 개의 프로젝트 중 성공한 것과 실패한 것들을 비교 분석하며 그들의 의사결정 패턴을 역추적했다. 어떤 기술에 투자하고 어떤 기술을 포기했는지, 어떤 기업을 인수하고 어떤 기업의 제안을 거절했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 과정에서 수연은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퀀텀 리프는 단기적인 이익이 보장되는 사업보다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자신들의 기술 철학과 일치하는 장기적인 가치를 지닌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세상이 그들을 계산적인 기술 공룡으로 불렀지만 그 이면에는 거의 종교에 가까운 확고한 신념과 철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핵심이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퇴근하고 정막만 남은 사무실에서 수연은 제임스 오웬 CEO가 오래전 한 대학 강연에서 했던 말을 찾아냈다. 기술은 인간을 대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을 해방시키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익을 좇는 회사가 아니라 미래를 개척하는 탐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수연은 박진석 팀이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녀의 이런 기이한 행적은 당연히 다른 팀원들의 눈에 띄었다. 핵심 팀의 일원인 초의 사원이 커피를 가지러 가다가 우연히 그녀의 모니터를 보았다. 그는 복잡한 회계 장부와 낡은 기사들을 보고는 피식 웃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잠시 후 그는 메신저로 다른 팀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 여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역사 공부하고 있음. 진짜 답이 없다. 그 소문은 곧바로 박진석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보란듯이 큰 소리로 수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서려 있었다. 이수연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기초자료 조사를 하라고 했지. 고고학 연구를 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퀀텀 리프의 과거가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꿰뚫을 날카로운 분석이라고요.
당장 다음 주까지 시장 점유율 예측 보고서나 만들어 와요. 수연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대답했다. 미래를 예측하려면 과거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대답에 박진석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아직도 블루밍 코스메틱 때 버릇을 못 고쳤군. 당신의 그 잘난 분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전나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해. 블루밍 코스메틱. 그 이름이 나오자 수연의 어깨가 순간 미세하게 굳었다. 1년 전의 악몽이 눈앞에 되살아나는 듯 했다. 그날도 그랬다. 그녀는 철저한 소비자 데이터 분석을 통해 타겟 고객층을 세분화하고 그에 맞는 정교한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제안했었다. 하지만 박진석은 자신의 감을 믿어야 한다며 모든 예산을 쏟아부어 유명 모델을 기용한 TV 광고를 밀어붙였다. 결과는 처참했다. 시대에 뒤떨어진 광고는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고 제품은 창고에 먼지처럼 쌓여갔다. 프로젝트 실패가 확정되자 박진석은 교묘하게 조작된 데이터를 내밀었다. 그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수연이 처음 제안했던 디지털 전략의 예상 효율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어 있었다. 그는 모든 실패의 원인을 그녀의 현실 감각 없는 데이터 분석 탓으로 돌렸고 그녀는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그때의 기억이 그녀의 심장을 차갑게 찔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박진석의 모욕적인 말을 뒤로 한 채 그녀는 다시 자신의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더욱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퀀텀 리프의 수많은 인수합병 기록 속에서 아주 작고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5년 전 인수된 에코솔라라는 이름의 작은 친환경 에너지 기술 스타트업이었다. 인수 금액도 미미했고 이후 어떤 주목할 만한 성과도 내지 못해 사실상 잊힌 회사였다. 재무제표상으로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퀀텀 리프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처럼 보였다. 하지만 수연은 그 회사의 창업 이념에서 제임스 오웬 CEO의 강연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문장을 발견했다. 기술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 수연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모두가 퀀텀 리프의 화려한 주력 사업에만 집중할 때 아무도 이 작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자회사에 주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말하고 있었다. 이곳에 진짜 문이 있다고. 퀀텀 리프의 영혼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곳에 있다고. 그녀는 밤을 새워 에코솔라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그들의 기술, 그들의 좌절, 그리고 그들이 꿈꾸었던 미래까지. 마침내 새벽이 밝아올 무렵 사무실에는 그녀 혼자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희미한 빛 속에 잠겨 있었다. 수연은 며칠 밤을 새운 피로도 잊은 채 새로운 워드 파일을 열었다. 그녀가 쓴 것은 사업 제안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통의 이메일이었다. 수신자는 퀀텀 리프의 CEO 제임스 오웬도 박진석 팀장도 아니었다. 바로 에코솔라의 대표 데이비드 첸이었다. 이메일의 내용은 간단했다. 거창한 파트너십 제안은 없었다. 대신 그녀는 에코솔라가 현재 직면한 특정 기술적 난제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졌다. 그녀가 밤새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 문제에 대한 아주 독창적인 관점의 해결 가능성을 덧붙였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메일이 아니라 한 명의 기술자가 다른 기술자의 고뇌에 보내는 깊은 이해와 존중의 메시지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고 조용히 전송 버튼을 눌렀다. 어둠 속에서 날아간 작은 씨앗이었다. 수연이 이메일을 보낸 후 며칠이 흘렀다. 회신 메일은 오지 않았고 그녀의 메일함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시간은 박진석 팀의 편인 것처럼 보였다. 그들은 퀀텀 리프 아시아 지부의 실무 담당자와의 첫 공식 미팅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었다. 회의실에서는 프레젠테이션 리허설이 밤낮없이 이어졌고 박진석의 고함 소리와 팀원들의 긴장된 목소리가 섞여 밖으로 새어나왔다. 수연은 그 모든 소란에서 빗겨나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모니터를 응시했다. 동료들은 이미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가끔 그녀의 등 뒤로 저 사람 아직도 저러고 있네. 그냥 포기하고 월급이나 받아가려는 건가. 같은 비웃음 섞인 속삭임이 들려왔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실패에 대한 기대와 조롱이 공기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침내 그녀의 모니터 오른쪽 하단에 작은 팝업 창이 떴다. 새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데이비드 첸 에코솔라의 대표였다. 수연은 잠시 숨을 멈추고 마우스를 클릭했다. 메일의 내용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비즈니스 관행이 아닌 따뜻한 지적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이수연 씨께 당신의 메일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더군요. 특히 열 변환 효율성에 대한 당신의 관점은 우리 연구팀이 놓치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한 가지 가정을 수정해 드리자면 데이비드 첸은 그녀의 분석 일부를 정중하게 바로잡아 주면서도 그녀의 전체적인 통찰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메일의 마지막에는 이런 질문이 덧붙여져 있었다. 혹시 당신이 언급한 다층 방막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계신다면 공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회신이 아니었다. 대화의 시작이었다. 수연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진석 팀이 준비하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아닌 자신이 축적해온 순수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답장을 작성했다.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문들을 첨부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증명하기 위해 군더더기 없는 논리만을 사용했다. 그때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몇 차례 더 이메일이 오고 갔다.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고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넘어 프로젝트의 철학적인 부분까지 이어졌다. 마침내 며칠 후 데이비드 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제안이 담긴 메일이 도착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은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공식적인 채널과는 별개로 혹시 잠시 시간을 내어 비공식적인 화상 통화를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통찰력이 우리 팀에 큰 영감을 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가시적인 성과였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어두운 통로의 끝에서 마침내 작은 빛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수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수락의 의미를 담아 답장을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통한 것에 대한 작은 기쁨을 느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림자는 언제나 빛이 가장 밝은 곳에 드리워지는 법이었다. 한편 박진석 팀은 퀀텀 리프 아시아 지부와의 공식 미팅에서 차가운 현실을 마주했다. 야심차게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은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다. 상대방은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듣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어떤 흥미도 보이지 않았다. 제안 감사드립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상투적인 답변만이 돌아왔을 뿐이었다. 굴욕감에 휩싸인 박진석은 사무실로 돌아와 불같이 화를 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이유를 찾기 시작했다. 그의 의심 많은 눈은 자연스럽게 가장 조용하고 이질적인 존재 이수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녀의 평온한 태도에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을 느꼈다. 그는 프로젝트 감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IT 부서에 그녀의 이메일 기록을 요청했다. 몇 시간 후 박진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연과 데이비드 첸이 주고받은 모든 이메일을 읽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질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자신이 뚫으려 애썼지만 실패했던 벽을 저 무능하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뒷문으로 가볍게 통과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교활한 기회주의자였다. 그는 이 상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박진석은 수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책상 위에 출력된 이메일들을 던지며 차갑게 말했다. 이게 다 뭡니까? 이수연 씨, 내 허락도 없이 퀀텀 리프 측과 단독으로 접촉하다니. 이건 명백한 월권 행위예요. 그는 처음부터 그녀를 범죄자처럼 몰아세웠다. 수연은 그의 손에 들린 이메일을 보고 모든 상황을 파악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놀라는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팀장님께서 기초자료 조사를 하라고 지시하셨고 저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침착한 태도는 박진석을 더욱 격분하게 만들었다. 가능성 당신 같은 말단 직원이 뭘 안다고. 이제부터 이 건은 내가 직접 관리한다. 데이비드 첸과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거야. 당신이 가진 모든 자료 당장 나한테 넘겨. 그리고 그는 결정타를 날렸다. 내일 잡혀있는 화상통화, 당신은 참여할 필요 없어. 당신의 직급으로는 상대방에게 결례가 될 수 있으니 내가 직접 나서서 이야기하겠다. 당신은 그저 내가 물어볼 만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나 완벽하게 준비해놔. 알겠나? 그것은 노골적인 공로 가로채기였다. 그는 수연이 쌓아 올린 다리를 아무런 노력 없이 건너가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박진석은 수연이 밤새 정리한 자료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는 완벽하게 준비되었다고 자신했다. 화면에 데이비드 첸의 얼굴이 나타나자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다. 데이비드 첸 대표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바로 이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는 박진석 팀장입니다. 이수연 직원이 보고한 아이디어는 사실 제가 처음 제시했던 큰 그림의 일부였습니다. 그는 수연의 이메일에서 봤던 핵심 단어들을 유창하게 늘어놓으며 자신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연기했다. 데이비드 첸은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하지만 대화가 몇 분간 이어지자 그의 표정에 미세한 의구심이 스치기 시작했다. 박진석의 말은 번지르르 했지만 그 안에는 수연에게서 느껴졌던 깊이와 진정성이 없었다. 마침내 데이비드 첸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팀장님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현재 겪고 있는 초고온 환경에서의 반도체 냉각 효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이 언급한 다층 방막 구조의 어떤 특정 소재 조합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이시에며 주시죠. 그것은 수연의 자료에는 없는 핵심을 찌르는 기술적인 질문이었다. 박진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당황해서 자료를 뒤적였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얼버무렸다. 그 부분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라. 저희 기술팀과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양사의 시너지와 수익성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데이비드 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가 찾던 것은 사업 파트너가 아니라 기술적 고뇌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료였다. 그는 박진석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죠.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정중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명백한 실망감이 묻어 있었다. 통화는 그대로 종료되었다. 모욕감으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박진석은 회의실을 박차고 나왔다. 그는 곧장 수연의 자리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는 주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를 낮게 깔며 위협적으로 속삭였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네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그의 눈에는 살기마저 서려 있었다. 수연은 조용히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눈빛만은 이전과 달랐다. 그 안에는 더 이상 체념이나 순종이 아닌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경멸이나 분노와는 다른 상대를 완벽하게 파악했을 때 드러나는 서늘한 자신감이었다. 박진석은 그 눈빛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순간 움찔했다. 그는 이제 깨달았다. 이수연은 더 이상 밟고 지나가도 되는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위협이었다. 데이비드 첸과의 화상통화가 실패로 돌아간 다음 날 아침 마케팅부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진석 팀장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의 굳은 표정과 날카로운 눈빛은 밤새 느꼈을 분노와 굴욕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최정계 팀원들을 소집해 보란 듯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말은 의도적으로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계산되어 있었다. 어젯밤 일은 신경 쓰지 마. 비공식적인 루트는 원래 변수가 많은 법이야. 진짜 승부는 공식적인 프레젠테이션에서 나는 거다. 괜히 샛길로 빠져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 이제부터는 다시 우리 원래 계획에만 집중한다. 내 말 알겠나? 그는 실패의 책임을 교묘하게 수연의 섣부른 단독 행동 탓으로 돌리며 자신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하려 했다. 팀원들은 그의 말에 맹목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에게 박진석은 여전히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고 이수연은 그 길에 놓인 장애물일 뿐이었다. 그때부터 박진석의 체계적인 방해 공작이 시작되었다. 그는 더 이상 수연을 단순한 희생양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제거해야 할 명백한 위협이었다. 그의 첫 번째 공격은 수연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데이터 분석을 향했다. 그날 오후 박진석은 수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이전의 위협적인 태도와는 달리 걱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USB 하나를 내밀었다. 이수연 씨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군. 당신도 팀의 일원이니 중요한 정보는 공유해야지. 이건 내가 상무님 라인을 통해 어렵게 구한 퀀텀 리프의 최신 시장 데이터야. 대외비 자료니 보안에 각별히 신경 쓰도록. 그의 갑작스러운 친절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웠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USB를 받아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경고등이 켜지고 있었다. 블루밍 코스메틱 프로젝트 때도 그랬다.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 건네준 신뢰성 높은 데이터가 결국 모든 분석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역사는 반복되는 법이었다. 그녀는 박진석에게 고개를 숙여 보였지만 그 데이터를 곧이곧대로 믿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박진석의 두 번째 공격은 더욱 교활하고 직접적이었다. 그는 수연이 회사의 공유 서버에 자신의 작업물을 저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회사 규정이었고 모든 팀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후 사무실에 홀로 남은 수연은 그날까지 분석한 모든 자료를 서버의 개인 폴더에 저장하고 퇴근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이 자신의 폴더에 접속했을 때 그녀는 눈을 의심했다. 지난 몇 주간의 노력이 담긴 핵심 분석 파일들이 전부 사라져 있었다. 폴더는 텅 비어 있었고 삭제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 순간 박진석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자리로 다가왔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과장된 동정심을 보였다. 이런 서버 오류인가 보군. 이래서 중요한 자료는 개인적으로도 백업을 해둬야 하는 건데. 안타깝게 됐군, 이수연 씨. 그의 말은 위로를 가장한 조롱이었다. 그는 수연이 절망에 빠져 허둥댈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빌미로
그녀의 무능함과 부주의함을 다른 팀원들에게 각인시킬 생각이었다. 실제로 몇몇 팀원들은 중요한 프로젝트 자료를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하다니 라며 혀를 차며 수군거렸다. 수연은 순식간에 다시 한번 고립되었다. 이전의 소극적인 따돌림은 이제 그녀의 업무 능력 자체를 의심하는 적극적인 적대감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과거의 실패는 수연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그녀는 더 이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시스템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다. 박진석이 건네준 USB를 받은 그날부터 그녀는 자신만의 치밀한 대응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그녀는 박진석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척하면서 밤사이 자신이 따로 구축해둔 아카이브의 자료와 교차 검증을 했다. 역시나 박진석이 준 데이터는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특정 시장의 성장률은 부풀려져 있었고 경쟁사의 약점은 축소되어 있었다. 만약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을 세웠다면 완전히 잘못된 결론에 도달해 프레젠테이션에서 망신을 당할 것이 뻔했다. 수연은 조작된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를 나란히 비교한 증거 자료를 조용히 자신의 개인 저장소에 저장했다. 또한 그녀는 더 이상 회사의 공유 서버를 믿지 않았다. 매일 밤 퇴근하기 전 그녀는 그날 작업한 모든 내용을 여러 개의 암호화된 외장 하드와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3중으로 백업했다. 공유 서버에 남겨둔 파일은 사실상 미끼에 불과했다. 그녀는 박진석이 자신의 파일을 삭제할 것이라는 것을 거의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예상된 공격은 그녀에게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를 남겨주었다. 그녀는 IT 부서의 친한 동기를 통해 서버 접속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냈다. 그리고 그 로그에서 어젯밤 늦은 시각 박진석 팀장의 IP로 자신의 폴더에 접속한 기록과 파일 삭제 명령이 실행된 흔적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 화면을 시간과 날짜가 찍히도록 스크린샷으로 저장했다. 박진석은 자신의 발자국을 깨끗이 지웠다고 생각했지만 디지털 세상에서 완벽한 은폐란 존재하지 않았다. 수연은 차곡차곡 증거를 모았다. 박진석이 보낸 의심스러운 이메일, 그가 건넨 조작된 데이터 파일, 그리고 서버 로그 기록까지. 그녀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다. 이 진흙탕 같은 전쟁터에서 자신을 지키고 진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차가운 사실들만이 필요했다. 그날 오후 박진석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으며 의기양양하게 수연의 자리 옆을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발밑에서 절망에 빠져 있어야 할 그녀가 평소와 다름없이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함을 느꼈다. 그는 비꼬는 투로 말을 건넸다. 서버 문제 때문에 고생이 많겠군, 이수연 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면 힘들겠어. 언제나 말하지만 백업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모니터 화면을 박진석이 볼 수 있도록 살짝 돌려주었다. 그 화면에는 지난밤 그가 삭제했다고 믿었던 바로 그 핵심 분석, 그래프와 데이터 모델이 완벽한 모습으로 떠 있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히려 몇 단계 더 발전된 모습으로 박진석의 얼굴에서 거만했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눈이 당혹감으로 흔들렸다.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모니터와 수연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수연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의 그 침묵과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고요한 눈빛이 그 어떤 날카로운 비난보다 박진석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설치한 덫은 먹잇감을 잡지 못했다. 오히려 덫의 위치만 사냥꾼에게 노출시킨 꼴이 되었다는 것을. 파일 삭제 사건 이후 일주일이 흘렀다.
박진석은 초조했다. 자신의 명백한 공격이 수연에게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사회에 제출해야 할 중간보고서 마감일은 시시각각 다가오는데 그의 최정예 팀이 내놓은 결과물은 여전히 겉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뿐이었다. 그는 이대로 가다가는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잃고 자신의 무능함만 드러내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결국 그는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수연을 간접적으로 괴롭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를 이사회와 경영진 앞에서 재기불능 상태로 완전히 무너뜨려야 했다. 그는 프로젝트의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명목하에 모든 팀원들의 중간 결과물을 취합하여 자신이 직접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증거를 조작하기 위한 교활한 밑 작업이었다. 박진석은 며칠 밤을 새워 보고서를 작성했다. 대부분의 내용은 기존의 사업 계획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사여구와 공허한 비전들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바로 예상 투자 비용과 수익률을 분석한 재무 예측 파트에 치명적인 독을 심어두었다. 그는 고의적으로 특정 원자재 비용을 누락시키고 시장 성장률을 터무니없이 낙관적으로 예측하여 수백억 원대의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가짜 재무 모델을 만들어 넣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범죄를 완벽하게 은폐하기 위해 마지막 작업을 했다. 그는 IT 부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해당 보고서 파일의 최종 수정 기록을 이수연의 이름과 아이디로 조작했다. 이제 이 보고서는 누가 보아도 이수연이 작성하고 검토를 마친 최종본처럼 보였다. 덫은 완성되었다. 이제 사냥감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이사회 보고가 있던 날 아침 박진석은 계획대로 움직였다. 그는 사무실 전체가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이게 대체 뭐야? 말도 안 돼.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일부러 손을 떨며 보고서를 든 채 수연의 자리로 달려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찬 명배우와 같았다. 그는 수연의 책상을 보고서로 내리치며 소리쳤다. 이수연 씨, 이 숫자는 대체 어떻게 나온 거지? 회사를 통째로 부도낼 작정이야.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명백한 태업 행위라고. 그의 연기에 다른 팀원들도 가세했다. 어떻게 저런 기본적인 숫자를 틀릴 수가 있죠? 이건 프로젝트 전체를 망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팀장님, 모든 비난의 화살이 순식간에 그녀에게로 향했다. 수연은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비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박진석이라는 인간이 궁지에 몰렸을 때 어떤 짓까지 할 수 있는지 그녀는 이미 과거의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잠시 후 박진석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당장 나랑 같이 이사회에 들어가. 가서 당신이 저지른 짓을 직접 설명해. 그녀는 발표자가 아닌 피고인의 신분으로 이사회 회의실에 들어섰다. 회의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회장 직속의 강성으로 유명한 경영기획본부장이 싸늘한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다. 박진석은 준비한 각본대로 그녀가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보고하며 프로젝트의 진실성을 위해 그녀를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들은 그녀가 울며 용서를 구하거나 혹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발버둥 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수연은 그저 고요했다. 마침내 본부장이 굳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수연 씨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그 순간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단했다. 그 데이터는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회의실의 실소가 터져 나왔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유치한 변명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수연의 다음 말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지금 그 데이터의 출처를 따지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 대신 저는 왜 그 예측이 그리고 우리가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 접근 방식 전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는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녀의 당돌함에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아무도 그녀를 제지하지 못하는 사이 그녀는 자신의 개인 태블릿을 재빨리 메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화려한 파워포인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 한 장의 이미지였다. 퀀텀 리프와 그들의 자회사 에코솔라, 그리고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다른 세 개의 기술 기업들이 복잡한 선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그래프였다. 이사들은 그 생소한 이미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수연은 막힘없이 설명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단어에 확신이 실려 있었다. 여러분은 퀀텀 리프가 자신들의 주력 상품 라인을 강화시켜줄 파트너를 원한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박진석 팀장님의 보고서 역시 그 전제 위에서 작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퀀텀 리프는 지금 아무도 모르게 지속 가능한 기술 생태계라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래프 위의 선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퀀텀 리프의 숨겨진 전략을 논리적으로 해부했다. 그녀의 분석에 따르면 퀀텀 리프의 진짜 핵심은 에코솔라였으며 그들은 단순한 이익 공유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들의 원대한 비전을 함께 실현시켜 나갈 철학적 동반자를 찾고 있었다. 보고서의 재무 예측이 틀린 이유는 우리가 공략해야 할 시장 자체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3분 남짓한 그녀의 설명이 끝나자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 그녀의 분석은 너무나 깊고 논리적이었으며 무엇보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것이었다. 박진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얕은 수가 그녀의 거대한 통찰력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침묵을 깬 것은 경영기획본부장이었다. 날카롭기로 소문난 그는 스크린과 수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지적인 호기심과 놀라움이 가득했다. 그는 박진석은 완전히 무시한 채 오직 수연에게만 말했다. 이수연 씨, 아주 흥미롭군요. 당신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는 보류하겠습니다. 대신 지금 당신이 설명한 이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전체 보고서를 48시간 내로 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회의 종료가 선언되었다. 이사들은 여전히 충격이 가시지 않은 표정으로 회의실을 나섰다. 잠시 후 회의실에는 수연과 박진석 단 둘만이 남았다. 수연은 조용히 자신의 태블릿을 챙겼다. 박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분노와 함께 생전 처음 느껴보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휩싸여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보이지 않던 전쟁의 흐름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다.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우터 주어진 48시간은 마치 전장의 모래시계처럼 빠르게 흘러갔다. 이수연은 그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 그녀는 회의실 한쪽을 자신만의 작전본부로 삼았고 그곳에서 전례 없는 집중력으로 보고서 작업에 몰두했다. 사무실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더 이상 노골적인 경멸이나 동정은 없었다. 대신 이해할 수 없는 경계심과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이 멀리서 그녀를 맴돌았다. 박진석은 자신의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는 수연의 주변을 맴돌며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알아내려 애썼다. 보고서는 잘 돼갑니까? 이수연 씨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어쨌든 우린 한 팀이니까. 그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독약 같았지만 수연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조하게 대답할 뿐이었다. 괜찮습니다, 팀장님.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방어막 앞에서 박진석은 초조함에 입술을 깨물었다.
수연은 본부장에게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며 자신이 발견한 퀀텀 리프의 지속 가능한 기술 생태계, 전략의 핵심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왜 퀀텀 리프가 이토록 비밀스럽게 그리고 복잡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렸던 네트워크 그래프에 있던 기업들의 재무 보고서와 특허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에코솔라를 포함한 그 기업들은 모두 오리온 페이턴트 그룹이라는 이름의 아주 작은 특허 관리 전문 회사와 연결되어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연결고리였다. 하지만 수연의 예리한 직감은 그 이름 뒤에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동원해 오리온 페이턴트 그룹의 과거 거래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그녀는 절대 나타나서는 안 될 이름을 발견했다. 넥서스코프. 넥서스코프는 이번 퀀텀 리브 파트너십 경쟁에서 은성그룹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다. 왜 경쟁사가 퀀텀 리프의 비밀 자산과 연결된 회사와 거래를 한단 말인가? 수연의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퍼즐 조각이 미친 듯이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녀는 잠시 퀀텀 리프에서 눈을 돌려 넥서스 코프의 최근 동향을 분석했다. 그러다 문득 1년 전의 악몽 블루밍 코스메틱 프로젝트가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박진석이 당시 프로젝트를 위해 고용했던 외부 컨설팅 업체를 기억해냈다. 바로 그녀에게 조작된 데이터를 제공하여 실패에 덫에 빠뜨렸던 그 회사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는 그 컨설팅 업체의 기업 정보를 다시 조사했다. 그리고 그녀는 거대한 음모의 실마리를 발견했다. 그 컨설팅 업체는 사실상 유령 회사에 가까웠고 그 회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그 회사는 넥서스 코프로부터 정기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왔다. 그리고 더욱 결정적인 증거는 그 회사가 다시 박진석의 개인 차명 계좌로 매달 자문료라는 이름의 돈을 입금한 기록이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눈앞의 안개가 걷히고 끔찍한 진실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블루밍 코스메틱 프로젝트는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진석이 넥서스 코프의 사주를 받고 의도적으로 실패시킨 프로젝트였다. 은성그룹의 신사업 진출을 막기 위한 명백한 사보타주 행위였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는 퀀텀 리프 프로젝트마저 실패시키기 위해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는 은성그룹의 직원이 아니라 경쟁사의 스파이였다. 수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경력이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전쟁이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당장 경영진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증거는 있었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박진석이 꼬리를 자르고 도망칠 수도 있었다. 혹은 역으로 공격당해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지고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었다. 그녀에게는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다. 그녀는 남은 시간 동안 두 개의 각기 다른 전략을 동시에 수립하기 시작했다. 하나는 퀀텀 리프의 마음을 사로잡을 완벽한 제안서를 완성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박진석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방역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다. 두 개의 이 계획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만 했다. 첫 번째 전략, 즉 듀이 퀀텀 리프 전략의 핵심은 그녀가 발견한 생태계 개념을 극대화하는 것이었다. 넥서스 코프는 박진석을 통해 은성그룹의 표면적인 정보만을 얻었을 것이다. 그들은 절대로 은성그룹이 퀀텀 리프의 가장 깊은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었다.
그녀의 제안서는 단순히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것을 넘어 넥서스 코프가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차원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덫이 될 것이었다. 두 번째 전략. 박진석을 향한 방역 계획은 더욱 치밀해야 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모아온 모든 증거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다. 박진석이 건넨 조작된 데이터 서버 접속 및 파일 삭제 로그, 그리고 그의 배신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금융거래 기록까지. 그녀는 이 증거들을 가장 극적인 순간 박진석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결정적인 무대 위에서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48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무렵, 수연은 마침내 경영기획본부장에게 보낼 보고서를 완성했다. 그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은성그룹의 미래를 바꿀 하나의 거대한 청사진이었다.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모니터에 떠있는 또 다른 창을 응시했다. 그 창에는 박진석을 겨냥한 방역계획의 모든 시나리오가 복잡한 순서도처럼 그려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온하거나 디피안트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전략가의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사냥감이 사냥꾼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수연이 제출한 보고서는 은성그룹 이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경영기획본부장은 그녀의 분석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고, 즉시 퀀텀 리브 프로젝트 팀의 구조를 재편했다. 공식적인 직함은 그대로였지만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권한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수연은 프로젝트의 모든 전략을 수립하고 지시하는 수석 전략가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박진석은 팀장이라는 직함만 유지했을 뿐 사실상 모든 핵심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었다. 사무실의 권력 구도는 기묘하고 불편하게 재편되었다. 박진석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지만 여기서 물러나는 것은 곧 자신의 패배와 비리를 인정하는 꼴이었기에 그만둘 수도 없었다. 그는 덫에 걸린 맹수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발버둥칠 뿐이었다. 그의 오만함과 절박함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자신에 대한 이사회의 시험이라고 멋대로 해석했다. 박진석은 수연의 보고서가 그저 운 좋게 얻어걸린 학술적인 분석일 뿐이며, 실제 비즈니스는 자신의 화려한 언변과 영업력이 있어야만 성사된다고 굳게 믿었다. 그는 퀀텀 리프의 최고 경영진과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이야말로 자신의 진정한 리더십을 증명하고 모든 것을 되돌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한번 프로젝트의 전면에 나서서 공식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이수연은 그의 행동에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았다. 박진석이 최종 프레젠테이션의 총괄 책임을 자처했을 때 그녀는 조용히 동의했다. 그가 그녀의 보고서에서 덜 중요해 보이는 일부 데이터만을 교묘하게 발췌하여 자신의 기존 전략에 덧붙였을 때도 그녀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박진석이 그녀에게 슬라이드 디자인 수정이나 회의실 예약 같은 자잘한 업무를 지시했을 때조차 그녀는 묵묵히 따랐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다. 프레젠테이션 준비회의에 참석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저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관련 없는 책을 읽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사무실 동료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보기에 이수연은 갑자기 주어진 과도한 책임감과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이 분명했다. 저것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운 좋게 보고서 하나 잘 쓴 것뿐이야. 역시 큰 프로젝트는 박 팀장님처럼 배짱 있는 사람이 이끌어야 해. 아마 저 보고서도 어디서 베껴온 거 아닐까. 그녀가 잠시나마 얻었던 존중과 경애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동료들은 다시 그녀를 마케팅 부의 수치로 대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침묵을 무능의 증거로
박진석의 독주를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였다. 박진석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수연이 완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항복은 그의 마지막 남은 불안감마저 지워주었다. 그는 이제 아무런 방해 없이 자신의 걸작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하는 데에만 몰두했다. 그는 수연이 증명했던 생태계 전략의 핵심은 무시한 채 여전히 퀀텀 리프의 단기적 이익을 극대화해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채워나갔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낮 동안 모두의 눈앞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던 수연이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을. 그녀는 퇴근 후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진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가 만들고 있는 것은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장에 달하는 방대하고 치밀한 데이터로 구성된 브리핑 문서였다. 그 문서는 화려한 발표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퀀텀 리프의 핵심 의사결정자들과의 깊이 있는 전략 토론을 위한 것이었다. 거기에는 그녀가 발견한 퀀텀 리프의 비밀, 생태계 전략에 대한 완벽한 분석은 물론 경쟁사인 넥서스 코프의 숨겨진 약점과 그녀가 파놓은 덫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까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제안서가 아니라 거대한 체스판의 모든 수를 읽어낸 전략가의 비책이었다. 마침내 프레젠테이션 전날 밤이 되었다. 박진석과 그의 팀원들은 성공을 예감하며 근처 술집에서 미리 축배를 들고 있었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던 박진석은 퇴근 준비를 하는 수연을 발견했다. 그는 동정과 경멸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와 거만하게 말했다. 너무 걱정하지 마, 이수연 씨. 내일 프레젠테이션 때는 그냥 뒤쪽에 조용히 앉아있기만 해. 혹시라도 계약을 따내게 되면 자네의 작은 기여에 대해서도 내가 잊지 않고 언급해주지. 수연은 가방을 챙기다 말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텅 비어있던 표정 뒤로 섬광처럼 차갑고 명징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다. 내일 발표 잘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마치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들렸다. 그 목소리에 박진석은 자신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이내 쓸데없는 생각이라 치부하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자신이 대관식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 길의 끝은 처형되었다. 결전의 날 은성그룹의 최고층 대회의실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거대한 원목 테이블 한쪽에는 경영기획본부장을 비롯한 은성그룹의 최고 경영진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상석에는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던 강태환 회장이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회의실의 무게감은 몇 배나 더 무거워졌다. 반대편에는 퀀텀 리프 다이내믹스의 고위급 임원단이 자리했고 대형 스크린에는 본사에서 접속한 CEO 제임스 오웬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서는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모두가 이 자리가 은성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박진석과 이수연은 경영진의 바로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침내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자신감으로 가득 찬 박진석이 먼저 연단에 섰다. 그는 화려한 영상과 현란한 그래픽으로 가득 찬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열정적이었고 그의 몸짓은 청중을 사로잡는 마력이 있는 듯 보였다. 시너지 창출, 시장 지배, 미래 선도 같은 웅장한 단어들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그는 완벽한 쇼를 펼치고 있었다. 하지만 퀀텀 리프 측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그들은 예의상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지루함과 실망의 빛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특히 스크린 속 제임스 오웬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가고 있었다.
박진석의 발표는 겉은 화려했지만 퀀텀 리프가 던진 근본적인 질문에는 전혀 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퀀텀 리프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닌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떠들고 있었다. 박진석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며 의기양양하게 발표를 마쳤을 때 회의실에는 박수 대신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스크린 속의 제임스 오웬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철 같은 권위가 실려 있었다. 박 팀장님, 당신의 공격적인 사업 계획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장기적인 시장 포화 문제와 당신이 제안한 모델의 윤리적 지속 불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군요. 이 파트너십이 우리의 핵심 철학과 어떻게 부합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박진석의 허를 찌르는 본질적인 질문이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비즈니스 용어들을 횡설수설하며 답변을 회피하려 했지만 이미 그의 미천은 모두 드러난 뒤였다. 그의 화려했던 쇼는 한순간의 초라한 연극으로 전락했다. 무거운 침묵이 회의실을 짓눌렀다. 경영기획본부장이 나서서 사과하며 이 절망적인 상황을 수습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수연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발표 순서에 없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박진석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그녀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스크린을 향해 말했다. 오웬 대표님, 잠시 다른 관점을 제시해도 되겠습니까? 그 순간 모든 것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던 강태환 회장이 아주 미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허락이었다. 그녀는 연단으로 나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퀀텀 리프 임원들 앞에 놓인 서류의 첫 페이지를 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 그것은 보충 자료라는 이름으로 미리 배부되었던 그녀가 밤새 준비한 바로 그 브리핑 문서였다. 슬라이드도 영상도 없었다. 오직 밀도 높은 데이터와 날카로운 통찰력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박진석처럼 크거나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확하고 명료했으며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판매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진실을 보여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퀀텀 리프의 비밀스러운 지속가능한 기술 생태계 전략을 한 꺼풀씩 벗겨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퀀텀 리프가 왜 위기에 직면했는지를 설명했고 은성그룹과의 파트너십이 왜 그 위기를 타개할 유일하고도 논리적인 해결책인지를 증명해 보였다. 그녀는 그들의 언어로 말했고 그들의 가장 깊은 고민과 원대한 열망을 정확히 짚어냈다. 그녀는 자신이 찾아냈던 제임스 오웬의 오래된 연설을 인용하며 자신의 전략이 바로 그의 철학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효과는 폭발적이었다. 퀀텀 리프의 임원들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완전히 몰입했다. 스크린 속 제임스 오웬의 무표정했던 얼굴에 마침내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깨달았다. 이수연이라는 이 젊은 전략가는 단순히 자신의 사업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수연의 설명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잠시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제임스 오웬이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찬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우리는 수년간 우리의 비전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파트너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지를 이해하는 파트너를 말입니다. 이수연 씨, 당신은 방금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팀원들을 둘러본 후 다시 스크린을 보며 말했다. 우리는 이 계약서에 서명하겠습니다. 지금 즉시 효력을 발휘하는 조건으로. 회의실은 그야말로 폭발했다. 은성그룹의 임원들은 충격과 환희에
휩싸여 자리에서 일어났다. 경영기획본부장은 순수한 존경의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박진석은 의자에 주저앉은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다. 그 모든 혼돈 속에서 수연의 시선은 테이블 너머의 강태환 회장과 마주쳤다. 그는 미소 짓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그리고 깊은 의미를 담아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것은 심오한 인정의 표시였다. 마케팅부의 수치가 단 혼자 힘으로 회사의 미래를 구원한 순간이었다. 계약 체결이 선언된 순간 회의실은 축제 분위기로 바뀌었다. 은성그룹의 임원들은 서로 악수를 나누고 환호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경영기획본부장은 감격에 찬 얼굴로 수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모두가 역사를 새로 쓴 주인공인 수연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오직 박진석만이 자신의 자리에 얼어붙은 채 이 모든 광경을 유령처럼 지켜보고 있었다. 모두의 흥분이 최고조에 달했을 무렵 경영기획본부장이 축배를 제의하기 위해 와인잔을 높이 들려던 순간이었다. 이수연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소란스럽던 회의실은 순간 다시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다시 한번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침착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축하하기에 앞서 의제에 없던 마지막 안건을 하나 공유 드리고 싶습니다. 이 파트너십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 관리 부록입니다. 축제 분위기는 순식간에 혼란과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리스크 관리라는 단어에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메인 스크린에는 새로운 파일이 떠올랐다. 그것은 화려한 슬라이드가 아니라 모든 감정이 배제된 채 오직 사실만을 나열한 깨끗한 형식의 조사 보고서였다. 수연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보고서의 내용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페이지의 제목은 데이터 조작 및 의도적 오도였다. 화면에는 실제 시장 데이터와 박진석이 그녀에게 건넸던 조작된 데이터가 나란히 비교되어 있었다. 그녀는 특정 수치들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의도로 변경되었는지를 붉은색으로 명확하게 표시했다. 몇몇 임원들의 입에서 낮은 탄식이 터져 나왔다. 두 번째 페이지는 내부 사보타주 및 증거 인멸이었다. 화면에는 회사 서버 로그 기록이 그대로 떠 있었다. 박진석의 IP 주소로 그녀의 폴더에 접속한 시간과 정확한 파일 삭제 시점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백업해 두었던 원본 파일의 스크린샷을 함께 제시하며 그의 범죄를 증명했다. 세 번째 페이지의 제목은 책임 전가를 위한 증거 조작이었다. 그녀는 이사회에 제출되었던 허위 보고서의 메타데이터 분석 결과를 화면에 띄웠다. 그리고 IT 부서의 보안 전문가와의 화상 연결을 통해 파일의 최종 수정 기록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조작될 수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시연해 보였다. 박진석이 어떻게 자신의 죄를 그녀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는지가 만천에 드러났다. 마지막 네 번째 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 회의실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경쟁사와의 내통 및 기업 스파이 행위. 화면에는 넥서스 코프로부터 유령 컨설팅 회사로 그리고 다시 박진석의 해외 차명 계좌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금융거래 기록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그녀는 블루밍 코스메틱 프로젝트의 실패 시점과 이번 프로젝트의 방해 공작 시점을 그 자금 흐름과 나란히 배열하여 그의 모든 배신 행위가 돈을 대가로 한 계획적인 범죄였음을 증명했다. 회의실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임원들은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박진석을 쳐다보았다. 박진석의 얼굴은 이미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그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그저 사냥감처럼 구석에 몰려 가쁜 숨을 몰아쉴 뿐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강태환 회장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회장이 분노로 폭발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회장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는 박진석이 아닌 이수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훌륭하군, 이수연 실장. 당신의 리스크 평가는 완벽해. 그의 입에서 나온 실장이라는 직함에 모두가 놀랐다. 이어서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박진석을 돌아보았다. 강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진석 팀장, 자네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그는 블루밍 코스메틱 프로젝트가 실패했을 때부터 박진석을 의심해 왔다고 밝혔다. 당시 수연이 제출했던 최초 기획안이 너무나도 훌륭했기에 그 실패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지난 1년간 내부 감사팀을 통해 조용히 박진석을 감시해왔다. 회장은 자신의 거대한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번 퀀텀 리프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 기회가 아니었네. 그것은 하나의 무대였고 자네들 두 사람을 위한 마지막 시험이었다. 억압받는 환경 속에서도 진정한 인재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시험이었고, 부패한 영혼이 충분한 밧줄이 주어졌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시험이었지. 그는 다시 수연을 바라보았다. 나는 확신이 필요했네. 자네의 실력뿐만 아니라 자네의 용기와 진실성까지도. 자네는 내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어. 강 회장이 손짓하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내부 감사팀 직원 2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조용히 박진석에게로 걸어갔다. 강 회장은 모든 감정이 사라진 목소리로 마지막을 선고했다. 박진석 팀장, 금일부로 은성그룹에서의 고용은 종료되었네. 이분들이 자네를 안내할 거야. 자네가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법무팀에서 곧 연락할 걸세. 박진석은 완전히 무너진 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끌려나갔다. 한때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그의 초라한 퇴장이었다. 최후의 막이 내린 것이다. 박진석이 감사팀 직원들에게 끌려나가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축제와도 같았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충격과 경외감이 뒤섞인 엄숙함이 자리했다. 스크린 속 제임스 오웬과 퀀텀 리프의 임원들은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은성그룹을 향한 단순한 사업적 신뢰를 넘어 그들의 원칙과 결단력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강태환 회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회의를 마무리했다. 그는 계약의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후속 조치를 경영기획본부장과 새로 임명한 이수연 실장에게 일임했다. 그의 입에서 이수연 실장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선언되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녀의 능력과 가치는 이미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전설이 되어 회의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날 오후 박진석의 몰락과 이수연의 승리에 대한 소문은 회사 전체에 번개처럼 퍼져나갔다. 특히 마케팅부는 거대한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요동쳤다. 박진석에게 아부하며 수연을 괴롭혔던 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두려움에 떨었다. 그들은 수연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자리를 피하기에 급급했다. 침묵으로 방관했던 이들은 이제 경애와 존경의 눈빛으로 멀리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며칠 후 강태환 회장은 수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은성그룹의 심장부인 회장실은 화려한 트로피 대신 묵직한 고세로와 날카로운 통찰력이 담긴 보고서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곳에서 강 회장은 그녀를 단순히 부하 직원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동등한 전략가로서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 중 한 명으로서 대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기업은 정원과 같아서 좋은 씨앗을 심는 것만큼이나 독초를 꾸준히 솎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나는 오랫동안 우리 정원에 깊이 뿌리내린 독초를 제거할 사람을 기다려왔네. 단순히 능력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곧은 신념을 가진 사람을 말이야. 그의 시선이 수연에게 향했다. 이 실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야. 강 회장은 그녀에게 공식적으로 새로운 보직을 제안했다. 그것은 회장 직속으로 신설되는 그룹 전략기획실의 실장 자리였다. 수많은 고위 임원들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승진이었다. 그는 이 새로운 부서가 단기적인 실적 압박이나 부서 간의 정치 싸움에서 벗어나 오직 그룹의 100년 대계를 설계하는 두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회사의 미래 그 자체를 그녀의 손에 맡기려 하고 있었다. 수연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그 무거운 책임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몇 주가 흘렀다. 수연은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로 이사했다. 복사기 옆에 비좁았던 책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넓고 쾌적한 공간이었다. 과거 그녀를 묵묵히 응원했던 몇몇 동료들이 찾아와 진심으로 그녀의 승진을 축하해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모두가 인정하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 있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해질녘 그녀가 홀로 사무실 창가에 서서 노을에 물든 도시를 내려다보는 모습이다. 그녀는 자신의 길고 힘들었던 여정을 조용히 되돌아보았다. 아픔과 고독, 그리고 침묵 속에서 자신을 단련했던 수많은 밤들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승자의 오만함이나 복수의 시원함 대신 차분하고 숭고한 사명감만이 가득했다. 마케팅부의 수치라는 주홍 글씨는 이제 아주 먼 과거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단순히 하나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은성그룹 안에서 성공과 힘의 의미를 완전히 새로 정의했다. 그녀의 조용한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창밖으로 마지막 햇살이 길게 뻗어나가며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비추고 있었다.